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올해로 30살 된 여성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집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소개로 만난 남편과 죽이 잘 맞아서인지 연애 3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아이가 생겼고, 정신없이 결혼에 육아에 시간을 할애하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무언가를 시도해도 충분할 나이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야 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이 벌만큼 벌어와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 간식값 정도는 제가 벌어보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작은 카페를 차려볼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마음 됨됨이인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말 정말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 많다고 유세하며 저를 개무시하던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명절 말고는 딱히 서로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없지만 1년 전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네요. 형님과 단판을 짓고 크게 한번 비웃어 주고는 관계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럼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도 졸업반이라 정신없는데 면접 준비는 잘 돼가? 말도 마. 대기업이 왜 대기업인지 알겠더라. 면접 하나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재벌이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는데. 에이,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재벌도 재벌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야.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내라는데 곧 중복이고에서 몸보신 시켜준다고. 내가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오면 어때? 엄마가 너를 오죽 좋아하셔? 아니, 매번 챙겨주시니까 죄송해서 그러지. 어떻게 맨날 받아먹기만 해. 이게 다 엄마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우리 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 아들만 있는 삭막한 집에 자기 같은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네. 내가 다음 주에 시간 낼게. 어머님 좋아하시는 선물도 사가야겠다. 원래 그런 자리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정확한 날짜 물어보고 알려줄게. 우리 먹고 힘내서 꼭 취업하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워낙 성격이나 취미, 식습관도 비슷하고 잘 맞아서 인고 커플로 불렸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서로의 집에 종종 초대받아 식사도 함께 했고 이미 서로의 사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다녔다 보니 취업을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 취업운이 없는 건지 면접을 보는 내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원하던 곳에 취업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깊은 고뇌에 빠졌죠. 솔직히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이 좀 부유한 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갖고 계신 건물과 땅도 제법 있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항상 사람이 과시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며 굳이 돈이 많은 걸 티를 내진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자란 저도 자연스레 검소한 생활이 습관이 되었죠.
아무쪼록 남편은 취업 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희들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만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놀랐다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직 취직도 못했고 자리 잡은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섣불리 결혼 이야기 못하고 있던 거예요. 에이, 그런 거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성현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태줄 형편도 되는데 결혼할 수 있을 때 확 해버리자. 제가 너무 양심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하는 게. 에이, 지은아,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 취업은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성현이 말이 맞다. 꼭 남들처럼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고. 난 그런 시시한 인생 싫다.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하면 되고 집에서 쉬고 싶다면 쉬어도 좋아.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날 잡고 결혼식 올리자. 저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살면서 꼭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에이,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만 잘 살면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른 시일 내로 상견례 잡자. 어차피 둘이 만나는 거 양가 다 아는 상황인데 뒤로 뺄 거 뭐 있니?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시댁에서는 저를 이미 며느리라 생각하셨고 남편이 회사에 취직한 지 제법 시간도 지났으니 다행히 시부모님도 생각이 트인 분들이라 저희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대학 교수로 계시고 시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지금은 가정주부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고 노후 준비까지 모두 마치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가지, 여자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고 숨 돌릴 틈 없이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혼도 하고 또 하나의 가정이 생기는 거니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한다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 신혼집과 약간의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취업도 못한 백수인 저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인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겹경사라고 하나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남편이 대리로 승진했어요. 또 한 가지, 저희 부부에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양가 식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해라. 이제 몸이 많이 고단해질 텐데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겠지? 지금 당장 아기용품부터 사러 가야 하는 거 아냐? 아이고, 이 주책 바가지야.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된다. 임신 초기에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안정이 중요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쉬는 게 제일이야. 입덧만 안심하면 좀 좋을 텐데. 보통 친정엄마 따라간다는데 저희 엄마는 저 가지셨을 때 입덧을 하나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해 보려고요. 그래, 입덧만 안 해도 살 것 같지. 나도 이 두 놈들 가졌을 때 얼마나 심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입덧할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였어. 으하하. 아버지가 정말 그랬어요? 아니, 세상 무뚝뚝하실 것 같은데. 놀리지 마. 네 아버지 나름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다. 안 그래도 세아가 임신했다니까
울컥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오더라. 아, 그리고 세아가 이거 네 시아버지가 전해주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어디 봐봐. 헉, 돈다발 2개면 이게 다 얼마야? 한 다발에 100장이니까 와 1000만 원.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준대? 맞아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계좌로 보내줄지 하다가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은행 가서 찾아왔다. 네 시아버지가 임신 축하금이라고 주는 거야. 이걸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시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는 거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걸요. 제가 이따가 아버님께 연락드릴게요. 아서라 아서 또 감동하여서 전화하면서 울지도 몰라. 그냥 다음 주에 집에 올 때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나저나 신혼도 좀 즐기고 해야 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어쩐다니. 괜찮아요, 어머니. 성현 씨도 옆에 있고 저 씩씩하잖아요. 맞아 엄마. 내가 지은이 많이 챙겨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당연하지. 너 우리 지은이 서운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서러움 느끼면 그거 평생 간다.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 설이 내린다는 말 알지? 그거 절대 빈말 아니니까 정말 깍듯이 대해줘. 아이고 알겠어요. 팔불출은 내가 아니고 엄마랑 아버지야.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초보 엄마라 이것저것 실수투성이었는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힘들까봐 일주일씩 교대하시며 아이를 돌보러 와주셨어요. 산후 도우미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었지만 배려에 저는 운동도 하고 몸 관리에 힘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육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시댁으로 먼저 데려오기 전 저희 부부와 먼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다고나 할까요? 교묘하게 비난 섞인 말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좀 약 오르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인사시켜주는 자리니만큼 내색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내가 손윗사람 되는 거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하면 끝이라. 미리 날짜도 정해뒀고 말이야. 아, 네, 그러세요. 어차피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 서로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나저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7살이라 했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네. 그래도 인생 선배니 내가 많이 물어봐야겠어. 하하, 아니에요, 형님.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하하. 아이 낳고 이제야 몸 푸는데. 그러게 아직 한창인 나이에 벌써 망가지면 안 되지.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좀 소개해 줄까? 동서 보니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하, 형수님. 아이 낳고 그래도 많이 빠진 겁니다.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난린데 가뜩이나 육아하느라 힘든데 에너지 빼면 더 손해잖아요. 아휴, 서방님은 배알도 좋으셔. 그래도 여자는 보이는 게 좀 있어야지. 언제까지 레깅스에 긴 티, 원피스만 입고 다닐 거야? 몸매 관리는 평생 가야 하는 거야. 어머. 그리고 동서 오늘 들고 온 가방 가격 좀 있는 건데 누가 사줬어? 아, 이거 어머님이 출산 선물로 사주셨어요. 평소에는 기저귀 가방만 들고 다니다. 영 어색하네요. 그래? 그럼 가방 놔주면 안 돼? 그거 한정판인 거로 아는데 동서 능력 있네? 어머님께 사랑 좀 받나 봐? 이거고 질투 좀 나는데? 형수님,
엄마가 형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하, 엄마 사람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다음에 형수님 생일 때 저희가 좋은 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봐요. 형님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서울과 경기도에 지점만 여러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를 은근히 경계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위아래로 쳐다보며 오늘은 뭘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맸는지 스캔하더라고요. 신발까지도요. 솔직히 명품 이런 거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나가다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가방도 예쁘다 생각하면 사서 씁니다. 그런데 형님은 완전 공주님 스타일이었어요. 중상위권 4년제 간호대학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아주버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 힘쓸 거라며 어찌나 운을 떼던지 결혼 전에만 그 소리를 5번 넘게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형님과 저의 기싸움은 시작되었죠. 얘들아 바쁘니? 내가 지난번에 보내준 반찬들은 다 먹었지? 혹시 부족하면 말해라. 이번에 양념게장 좀 담그려고 하는데 줄까? 저야 좋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다 보면 다른 데서 못 사 먹어요. 흐흐. 제가 해도 그 맛이 안 나는걸요.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 먹을 거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서 주면 되지. 그래도 너희들이 가까이 살아서 좋다. 동서, 어머님 고생하시잖아. 그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먹어. 어머님 괜히 불 앞에서 땀 흘리시면서 일하시는데 죄송하지도 않아? 엥 큰애야. 나는 괜찮다. 도우미 이모랑 같이 만드는데 뭘.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인데 손맛이 아주 짱이야. 내가 좋아서 요리도 배울 겸 같이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부터 지켜봤는데 그래도 동서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 키우는 게 유세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시간 남으니까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가끔 아이도 봐주시는 거로 아는데 정말 여러모로 사람 피곤하게 하네.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당연히 되다마다 네 시아버지도 오늘 내일 쉰다는데. 그럼 이참에 저희 남자들한테 집안 살림 맡기고 오랜만에 저녁 데이트 하실래요? 근사한 데서 저녁도 먹고요. 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던 치맥하러 가요. 제가 치킨 맛집 알아뒀어요. 어머, 동서 관리한다더니 무슨 치맥이야. 지난번에도 옷 산다더니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녁도 먹고 치맥도 하고. 어휴. 형님은 치팅데이라는 말 모르세요? 저 굳이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요. 흐흐흐.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즐기면서 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렇지, 작은 애 말이 맞다.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나도 풀떼기만 먹으면서 뭐 안 먹고 그러는 다이어트는 별로야. 큰애, 너도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런 거 잘 알잖니. 그럼 내일 저녁에 보는 거로 하자.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하, 형님도 바로 옆이니까 시댁에 가 계세요. 그래, 알았어. 여보, 오늘 퇴근 많이 늦어? 아니,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왜? 무슨 일 있어? 가는 길에 먹을 거 사갈까? 우리 오랜만에 회 어때? 좋지. 나 내일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녁 데이트 가는 거 알지? 그럼 기억하고 있지. 내일 반찬해서 오후부터 내가 어린이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형님 말이야. 자꾸 거슬리게 하네?
결혼 전부터 왜 나한테 그러는지 참. 당신은 못 느꼈어? 형님이 나 경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냥 여자들끼리만 아는 뭐 그런 건가?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고,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아는 느낌 같은 거. 느낌이고 나발이고 왜 계속 12조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님이랑 치맥하자니까 군사를 빼는 거 아니냐면서 관리하라고 막 뭐라 하는 거 있지? 정말? 그래도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냐. 지금 형님 두둔해주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생각하는 대로 필터링 없이 내뱉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직설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는 거지. 당신이 기분 나쁘면 후자인 거야. 그렇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 어머님이 반찬 해주시는 거 그거로도 나한테 직접 해먹으라고 그랬다니까? 어머님 힘들게 왜 고생시키냐고. 아, 진짜? 형수님 왜 그래? 당신이 아주 속상했겠다. 내가 회 사서 금방 들어갈게. 간단하게 먹고 기분 풀자. 알겠어. 어린이 때문에 성격 죽이고 사는데 진짜 한번 된통 걸려봐라. 제가 더 열을 받았던 건 차라리 대놓고 속 시원하게 저를 갈구기라도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은근히 열받게 약 올리는 말투. 뭔지 아시죠? 화가 날 것 같으면 그만두고 또 가라앉는다 싶으면 갈구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듯 서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님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인데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많이 참고 사는 거거든요.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귀찮거나 힘들게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심지어 남편도 아내 바보, 딸 바보였고요. 아주버님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조카 사랑이 끔찍해서 정말 퍼주다시피 하십니다. 근데 형님은 그 모습을 제가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는지 날이 갈수록 질투가 심해져 갔어요.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관심이 저에게 쏠렸는데 솔직히 쏠린단 표현도 웃기네요. 당연히 손주가 생겼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신경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둘째를 임신하니 이번에도 축하금이니 뭐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 꼽게 생각했는지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술을 된통 마시고는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동서는 가족들한테 이쁨 받아서 좋겠다? 그렇게 군사를 뺀다고 몸 관리한다 그럴 땐 언제고 금방 또 아이가 져서는 아주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네. 이제는 나한테 양보 좀 하라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생기셨으니 기뻐서 그러시는걸요? 저도 많이 보태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땅히 저희가 챙겨야 하는 건데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사람이 뭘 자꾸 받아먹어? 돈이 그렇게 없어? 맨날 용돈 받아가고 선물 받아가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돈이 없으면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어머님께 돈을 뜯어가? 형수님 좀 취하신 것 같네요.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어머, 얘 좀 봐. 그런 말을 왜 하니? 큰애야. 너 좀 취한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자거라. 어머니도 좀 너무하세요. 왜 동서만 예뻐해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데도 많이 모시고 가고. 근데 왜 동서만 예뻐하시냐고요. 형님,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취한 것 같으신데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동서가 뭔데 날 무시해. 내가 손윗 사람인 거 몰라? 너는 기본적인 예의도 안 배웠니? 가진 게 없으면 알아서 빌빌 기어야지. 돈 뜯어낸 거로 생활하는 거지 주제에.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형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큰애야, 너 지금 좀 취했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이야기해. 지금 취해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아이 참, 저 안 취했다니까요. 야, 박지은, 나이 동갑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해? 어휴, 진짜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서 쉬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아이 생각해서, 가족들 생각해서 참는 거니까 그만하세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형님을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혼자 한숨을 푹 쉬며 물 한 잔 들이켜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제정신 들면 뭐라 말하겠지 싶었고,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저희 부부도 일찌감치 집에 왔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본인도 창피했는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에서 얼굴 마주쳐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값을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형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은 아예 대놓고 저에게 막말하더군요. 아, 물론 저랑만 있을 때요.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땐 정신이라도 차린 것처럼 저에게 살갑게 대했고, 저랑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했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부유함을 과시하며 저를 까내리기 바빴고,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서 올가을에 출산한다고 했지? 나이 터울도 적어서 몸 관리할 시간도 없겠네. 겨울에 살 못 빼잖아. 왜 또 시비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동서 지금도 통통한데 그때 되면 통통이 아니라 뚱뚱해지잖아. 그래서 형님이 뭐 보태주실 거예요? 아니, 원하면 내가 운동이라도 끊어줄지 싶어서. 동서 어머님께 받는 돈 말고는 돈도 없어 보이고. 서방님이 아무리 잘 벌면 뭐해? 애초에 물고 태어난 수저 자체가 다른데. 난 동서랑 서방님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의문이야. 그 사람이랑 대학 때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알고 계셔서 수월하게 진행했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참 배알이 좋으시네. 동서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실 생각을 다 하고. 집안에 살림할 사람은 하나 필요해서 그런가. 크크크. 동서가 살림 잘하게 생겼나 보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를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셨군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형님은 살림 잘하세요? 지금도 가정부 쓰면서 할 줄 아는 거 없잖아요. 매번 말로만 뭐 한다. 이거 한다 하지 막상 본인이 안 하잖아요. 내가 왜 해? 동서, 내 얘기 잘 들어. 돈이 많으면 말이야. 그런 거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동서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 모르겠지. 아, 그러세요? 형님네 친정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돈 받아 쓰다니. 엄연히 물려받은 재산인 건데 이렇게 쓰고도 남으니까 여유로운 거라고.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어. 동서네 집 못 사니까 이런 재미도 모르고. 부모님이 이렇게 사치 부리는 거 아시면 기가 차시겠다. 동서 부모님 등골 휘게 하는 거야?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앞으로 행동 처신 잘해. 안 그러면 어머님한테다 일러서 동서 돈줄 끊어놓을 거야. 형님의 막말을 더 이상 듣기가 거북해질 때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인연도 다 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가진 건물이 제법 된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형님네가 운영하는 식당 본점이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새로 매입한 건물에 딸려 있더라고요. 매출이 제일 높고 자리도 좋아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곳입니다. 솔직히 건물주 된 입장에서 더 이익을 보는 게 낫지. 의린이 하면서 개인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형님은 제 친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고 여전히 저를 갈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무덤을 스스로 파려고 하는지 형님이 도발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들까지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에 식사 자리에 사돈 어른들도 초대하면 어떨지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야 감사하죠. 안 그래도 부모님이 사돈들 얼굴 뵌 지 오래됐다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아서 대접하는 건데. 나 요즘 요리 학원 다니는 거 알지? 이참에 사돈들 얼굴도 보고 서로 의도 다지고 그러면 좋잖니. 그런데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이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큰애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동서. 사돈 어른들이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여유가 있는 쪽에서 베푸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네? 무슨 의도예요, 그 말씀? 그리고 형님이 도와드린다고요? 음식도 잘 못하신다면서. 아니, 동서도 잘 알잖아. 내 말 뜻. 그리고 도우미 이모님 몇 분 더 불렀어. 음식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로. 그러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배 나온 임산부가 이런 거 참견하려고 하면 못 써. 아니,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형님. 일단 둘이 대화 좀 나누고 있어라. 나 전화 좀 받고 오마. 동서 눈치 못 챙겨? 이런 자리에 동선에 부모님 오신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요리사도 부를까 했는데 어머님이 만류하셨어. 근데 와서 일 도와주실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아니, 도대체 저희 친정을 뭐로 보시고. 뭐로 보긴. 거지나 다름없는 집안이지. 그나저나 거지 동서야. 내가 팔이 부러져서 집안일을 못하거든. 동서가 나가는 길에 이 쓰레기 좀 현관 옆에 버려줘. 지금 작정하신 거죠? 못해드릴 것도 없지만 저 임산부예요. 저 자극해서 좋을 일 없으실 텐데요. 닥쳐. 아, 그리고 10,000원 줄 테니까 와서 집안일 좀 해. 이 돈 받아서 살림에 보태서 쓰고 집에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손이 딸리네. 어머, 형님네 사업 망했던데 10,000원이 있으세요? 그거 도로 넣어 놓으세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때가 되면 알겠죠. 그럼 다음 주 식사 때 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날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됐습니다. 형님네 식구들, 시부모님이 먼저 자리에 와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20분 정도 늦으셨어요. 죄송하다며 손에는 선물 가득 사오셨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서자 형님네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사장님 하며 외치는 겁니다. 난데없는 상황에 형님과 온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사돈지간인 걸 몰랐던 형님네 부모님은 가게 재계약을 위해 저희 부모님께 온갖 아부를 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형님은 저희 친정이 어마무시한 부자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가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어서 무조건 유지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 뒤로 며칠 뒤 부모님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오며 부모님을 설득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에 받쳐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고요. 가게 재계약이 어찌 되건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심보를 못되게 먹은 것 같아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했죠. 결국 부모님은 형님네 부모님을 불러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크고 작은 만행들을 말이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킨다는 조건으로 가게 재계약을 했고, 그 뒤로 형님은 제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겠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께 불려가 한참 동안 설교를 들어야 했고 참 많이 혼났던 걸로 알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까지 형님은 전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챙겨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둘째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땐 절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도 하더군요. 그 뒤로 서로 조금씩 왕래도 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도 조금 바뀌었는지 펑펑 쓰던 돈도 저축하고 지금은 동네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도 사람 하나 새로 태어나게 했으니 이 정도면 복수는 성공한 거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싸움은 직접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라고요. 비록 잠깐 감정은 상했었지만 그래도 제 사람 만들었으니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아이 둘 키우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한 8년 만인가? 이시야? 뭔데? 반응이 좀 차갑다. 동생이 8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가장 엮이기 싫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와, 너무해. 그래서 무슨 용건인데? 용건도 없는데 그냥 연락한 거면 바쁘니까 그냥 무시한다? 아, 잠깐만. 용건이 있어서 연락한 거 맞다고. 그럼 빨리 말해. 그렇게 재촉하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 아니야. 뭐래? 언니 남편 이름이 정태수 맞지? 뭐? 7년 전에 결혼한 거 알고 있거든. 그래도 뭐 언니가 결혼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랑 결혼하겠나 싶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반년 전에 우연히 언니랑 같이 걷는 모습을 봤는데 와, 진짜 생긴 게 너무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다음날에 모텔로 가서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어. 그 후로 매주 한 3번은 만났지. 그래? 안 그래도 그런 연락이 아닌가 싶었거든. 뭐야? 안 놀라네? 걔랑은 오늘 이혼했거든. 자꾸 지가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진실한 사랑을 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헛소리를 했었거든? 근데 그게 너였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네. 뭐야? 벌써 이혼까지 한 거야? 맞아. 내가 이혼 후에 살 집도 정해졌고 내일 오전 중에는 이사 갈 예정이야. 그니까 걔랑 같이 살 생각이면 내일 오후 지나서 살든가. 그래? 역시 언니는 나한테 안 된다니까? 아빠 엄마도 예쁘고 애교도 넘치는 나만 사랑했었잖아. 그래서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난 거지. 이번에도 그때랑 다를 게 없어. 태수 씨가 말한 진실한 사랑도 그런 거라고. 태수 씨한테 사랑받은 것도 나뿐이니까 결국 언니가 집을 나가게 되는 거야. 진짜 나는 항상 사랑만 받네? 아니 언니, 태수 씨한테 애가 있었어? 맞아. 뭐야, 그것도 몰랐어? 몰랐지. 오후에 태수 씨네 집에 이삿짐 들고 갔더니 거실에 어린 여자아이가 TV 보고 있었다고. 턱에 점 있고 단발머리 하네? 그래, 걔. 그럼 태수 딸 하은이 맞나 보네. 이럴 때는 보통 엄마가 애를 데려가는 거 아니었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태수가 하은이를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된 거야. 자세한 건 남인 내가 떠들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태수한테 직접 듣던가 해. 아니 잠깐만. 지금 애 딸린 남자랑 신혼생활을 하라는 소리야? 싫으면 헤어지던가. 이미 혼인 신고했단 말이야. 그렇게 빨리? 하여튼 나 지금 짐 정리한다고 바빠. 아 뭐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언니가 애 데려가던가 해. 난 애까지 케어하는 거 싫단 말이야. 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또 뭔데? 이번 달 말까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러더만. 마당까지 딸린 좋은 집인데 왜 나가야 되냐고. 난 이 집이 당연히 태수 씨 집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 그 집까지 노렸던 거구나? 아니, 빨리 설명이나 좀 해봐. 아, 참. 걔는 맨날 중요한 설명은 그렇게 빼먹더라. 아, 그래서 뭐냐니까. 그 집은 내가 일하는 회사 사택이야. 뭐? 사택? 걔는 나랑 회사도 다르니까 직원인 내가 거기서 살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 진짜로? 덤으로 말하는 건데 사택이었기 때문에 월세도 20% 정도만 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도 못하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 그럼 태수 씨 회사 사택으로 이사 가면 그만인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특별한 거지. 보통 회사들은 사택 없어. 없다고? 그냥 따로 물건 찾아서 월세 내고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해야지 뭐. 그럼 얼마나 드는데? 지금이랑 비슷한 조건의 집에서 월세 내고 살려면 한 150은 들걸? 그렇게 많이 들어? 한 1년 전에 나도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할걸?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수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맞벌이 하던 나도 이제 없고 월세로 나가는 돈도 훨씬 늘어날 거라서 아마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 거야. 뭐? 그니까 앞으로 형편이 확 나빠질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태수랑 하은이랑 같이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거야. 형편이 나빠진다고?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이혼하면서 부부끼리 같이 모은 돈은 위자료를 대신해서 내가 전액 다 받게 됐거든? 그니까 지금 태수는 진심으로 돈에 여유가 없다는 건 확실하게 말해둘게. 뭐라고? 참고로 걔 나보다 돈 한참 더 못 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난 아직 짐 정리 덜 됐으니까 간다. 아니 잠깐만. 안녕. 언니, 엄청 중요한 거 있지 않았어? 어? 나 뭐 깜빡한 거 있어? 당연하지. 뭔데? 양육비. 뭐? 하은이 양육비 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로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청구할 거니까 빨리 내. 금액은 2억이야. 못 내. 왜? 시아야, 나는 하은이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어. 왜 그렇게 무책임한데? 태수가 아무 말도 안 해주디? 뭐가? 일단 걔랑 얘기부터 똑바로 해. 이건 내가 아니라 걔 입으로 설명해야 할 얘기니까. 어? 언니한테 청구한 양육비가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언니 자식한테 2억 정도는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빨리 내라고. 뭐? 난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다니까? 태수 씨한테 말했더니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자고 찬성했거든? 그니까 빨리 2억 달라고. 나 말고 하은이 친모한테 달라고 해. 뭐?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자고? 아주 머리가 꽃받친 것들끼리 잘 만났네. 뭔데? 원래는 태수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둘이 얘기가 잘 안 통한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그니까 뭐냐고. 하은이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야. 에?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태수가 밖에서 낳아온 애라고. 밖에서 낳아온 애? 걔랑 불륜 상대랑 사이에서 태어난 앤데 1년 전에 걔 엄마가 갑자기 실종됐다면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애를 데려온 거야.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하은이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 뭐야 그게?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혼한 애 만회하면서 다퉈왔어. 뭐 하은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도 밥이랑 빨래는 해주고 있었지만 사실상 태수랑은 거의 한 지붕 별거 상태였어. 한 지붕 별거? 태수 입장에서는 나랑 이혼하면 수입도 확 줄어드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수준을 유지 못하고 집도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이혼하자고 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타난 게 바로 너야. 그래? 걔가 갑자기 진실한 사랑인가 뭔가에 눈을 뜨게 된 덕에 한 방에 이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럼 언니 입장에서는 나한테 태수 씨를 빼앗긴 게 오히려 행운이었다는 그런 말이야? 맞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양육비가 어쩌고 하는 것도 나는 법적으로 하은이 엄마가 아니고 양육권은 애초에 태수한테 있었으니까 이혼까지 한 내가 양육비를 낼 의무는 애초에 없어. 진짜? 언니한테 양육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봐, 어차피 처음부터 니네가 쓰려고 달라는 거였잖아. 아니, 얼마 전부터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셋이서 딱 붙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태수 씨랑 꽁냥될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고 뭐가 없어. 하은이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다 싫다고. 그럼 이혼할 수밖에 없지 뭐. 이혼하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설마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무시하고 본가를 나온 건 아니지? 잘난 구석 하나 없는 네 언니가 만난 남잔데 뭐가 좋다고 만나? 절대 안 돼. 뭐 이런 느낌인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본가로 못 돌아갈 이유가 생겼다면 그거 말고는 없겠다 싶어서 말해봤는데 딱 들어맞았나 보네? 언니, 나 이혼하고 언니네 집에서 살래. 안 돼. 왜? 이번에 내가 이사 간 곳은 회사 기숙사야. 직원 외에는 절대 아무도 못 사는 곳이라고. 나 이제 언니 말고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 나 좀 도와달라고. 너 말이야. 남의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투덜대기 전에 스스로 일할 생각은 안 해봤어? 그건 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벌이 생각도 못하고 있어. 만약 진짜로 이혼할 거면 혼자 벌어서 먹고 살 각오도 해야 되고 이대로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고 해도 맞벌이는 피할 수 없을걸? 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 아니,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생각을 좀 해봐. 난 하나하나 설명해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 언니. 나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그럼 안녕. 이혼한 지 몇 달 후에 부모님이 웬일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다 싶었는데 노후에 자기들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본가로 와서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노리고 있던 시아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겠지만 저는 싫다는 단답만 하고 끊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경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시아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남성 편력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알게 된 태수는 바로 시아와 이혼했고 살던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시아는 그 길로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 후의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혜야, 답장 좀 해.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개뿔? 너 왜 내 결혼식 못 오는데? 친구도 없는 너한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해준 건데 그렇게 청첩장 받아놓고 못 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묻잖아.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베프인 거지. 베프라니? 누가? 너랑 나지 누구야? 대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아싸라서 맨날 혼자 찌질하게 다니는 너한테 극강의 인싸인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되어줬잖아. 넌 그냥 너를 띄워줄 들러리 같은 애가 필요했을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베프야? 그리고 내 베프는 유주야. 유주라니? 설마 그 완전 찐따 같은 부모도 없는 그 거짓말하는 거야? 내 절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됐어. 그래서 본론을 말하자면 너한테 축사 좀 부탁하려고 하거든? 뭐? 그리고 너 피아노도 칠 줄 안다고 그랬지? 연주도 좀 해줘. 아니, 못 간다니까? 절친 부탁인데 스케줄 조정 좀 해봐.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걸 부탁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날은 절대 못 빼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내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 맞아. 뭔데? 말해봐 그럼. 직장 상사 결혼식. 뭐? 고작 회사 사람 결혼식보다 당연히 내가 더 우선 아니야? 내가 신세진 사람 결혼식을 우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신세 엄청 졌잖아. 되도 않는 잘난 척에 맞장구 쳐준 기억밖에 없어. 뭐? 그리고 청첩장을 나한테 준 것도 다들 결혼식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수 채우려고 나한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니 찔리나 봐? 그래놓고 뭐 베프?
웃기지 마. 하여튼 결혼은 축하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다혜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다혜 씨 친구 유나 약혼자예요. 다혜 씨 연락처는 유나 핸드폰 보고 알아냈고요. 아,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신 거죠? 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가 울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베프가 축하해줬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반드시 가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거의 3달도 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축사랑 연주를 부탁했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을 한다뇨. 저한테 난데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툭 온 게 고작 일주일 전 얘긴데요? 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못 간다고 답장을 했더니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축사랑 연주해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못한다고 답장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예요. 저는 청첩장이 오기 전까지 유나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아니, 절친이라면서요. 아, 대학교 졸업한 지도 7년이나 지났는데 졸업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상대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유나 쪽 하객들 중에 특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요? 거의 9할은 안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9할이나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쪽은 아무런 의문도 안 가진 채로 저한테 연락한 건가요? 유나가 말하길 제일 친했던 다혜 씨가 배신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배신이라니요? 아, 그게 대학교 시절에 남자 한 명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유나를 선택했고, 물론 나중에 다혜 씨랑 화해하긴 했지만 잠깐 서로 대면대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구성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럼 대학생 때 유나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든가 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제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야, 민다혜,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데? 나 파혼당했다고.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근데 내가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럼 나 왜 파혼당한 거냐고. 네 이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분명 너랑 관계가 있는 게 맞구만 뭘. 아, 그거 경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어? 왜? 갑자기 연락해서 왜 결혼식 안 오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너랑 절친은커녕 친하게 지낸 적도 없다고 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알아보든 하라고 한 게 다야. 아니, 잠깐만. 뭐야 그게? 살짝 거짓말 쳐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친구잖아. 유나야,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절친인 유주랑 그리고 내 여동생, 대학교 동기 2명에 선배, 후배, 그리고 나 다 합쳐서 7명이네. 다들 너한테 한 번씩 남친 뺏긴 사람들이야. 어쩌면 양다리에 3다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인기 많은 여자의 여윤에 뭐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지? 이번에 그렇게 파혼당한 거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성격 못 고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나봐?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잘못이야? 게다가 남자들도 다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 너 뭐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한테 손을 대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심지어 그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야 너는. 아니, 파혼당해도 싸. 이왕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며칠 후에 약혼자였던 경석 씨에게 카톡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 현재도 불륜을 하고 있던 증거까지 나오더랍니다.
무려 3달이었다고. 경석 씨는 유나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들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도 들었는데 꽤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천만 원이나 들었고, 유나는 결국 위자료까지 합쳐서 1억은 가볍게 넘는 돈을 청구당해 빚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빵집에서 받은 식빵 테두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나의 모습을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